42페이지. 세종대왕 큰아들 아니고 세 번째 아들인데 즉위했죠? 형 양녕대군을 제치고 두 달 세자 기간 거친 다음에 왕이 됐죠. 세종대왕의 여러 업적 중에서 자기 아버지랑 달리 의정부를 중시했죠. 자, 이걸 뭐라고 불렀죠? 의정부 서사제라고 불렀죠. 세종대왕은 왕이 의정부, 영의정, 좌의정, 무의정, 삼정승에게 명령을 내리면 그 의정부 재상들이 누구에게 또 명령을 내려요? 6조, 2호 예병 현공 6조 그 실무부서에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럼 6조에서는 이거를 의정부에 보고하고 의정부는 다시 누구에게 보고해요? 왕에게 보고를 하는. 이런 시스템을 뭐라고 부르죠? 의정부 서사제. 따라 읽어보세요. 의정부 서사제. 이런 시스템이 잘 작동을 하려면 의정부에서 일하는 새 정승이 능력이 뛰어나야겠죠. 왕의 뜻이 무슨 뜻인지를 잘 이해하고 이거를 중간에서 육조에게 잘 전달을 해주고 또 육조에게서 보고받은 것들을 또 왕에게 잘 전달해 주려면 이 재상들이 뛰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히 대표적으로 세종대왕 때 영의정을 최장기간 역임하면서 세종대왕의 오른팔 역할을 했던 사람이 어떤 정승? 황희정승이죠. 수톱으로 누가 하나 더 있었어요. 맹사성이라는 인물이 있었죠. 세종대왕 정치 핵심은 자주, 자주가 뭐죠? 자주? 독립적인 스스로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민본, 백성들을 뿌리로 한다. 또 하나 실용적인 거를 중시했죠. 자, 조선시대 과거 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국왕 앞에서 관리로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양반만이었죠. 그죠? 조선시대 4개의 신분을 써볼게요. 가장 높은 신분을 뭐라고 불러요? 양반이죠, 양반. 양반. 고려시대는 귀족이라고 불렸죠? 양반은 원래 문반과 무반을 문반, 무반을 합쳐가지고 양반이라고 불렀어요. 문반은 그 글 쓰는 관리들, 무반은 칼잡이들. 그 두 관리들을 양반이라고 불렀었는데 이게 그냥 조선시대 때는 신분, 하나의 신분으로 굳어져요. 귀족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왕도, 왕은 이 양반들의 우두머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양반 아래 중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중인. 이 중인은 뭐 하는 사람들일까요? 그치, 맞아요. 의사. 그때 지금처럼 이제 서양 의술을 하는 사람은 없었으니까 한의사 같은 사람들이죠. 의관, 역관. 역관은 뭐 하는 사람들일까요? 중국이나, 그치. 중국이나 일본 왔다 갔다 할 때 통번역 하는 사람. 자, 이런 기술관들. 그리고 중인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하나 더 있었는데, 서얼이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연관해서 도출형. 서얼은 뭘까요? 서얼. 고려는 불교의 나라였죠? 조선은 유교, 성리학의 나라죠. 자, 유교, 성리학에서는 성리학은 구별하는 걸 좋아한다고 했어요. 중화, 오랑캐, 그리고 남자, 여자, 태양과 달,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자식들도 본부인에게서 낳은 자식을 적자라고 부르고 첩의 자식들을 뭐라고 불렀죠? 서자라고 불러요. 서자. 이런 것들을 적서의 차별이라고 합니다. 자, 본부인의 자식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적자, 적합한 자식. 그리고 첩의 자식을 서자. 이 서자들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대표적으로 누가 있어요? 홍길동이 있죠? 그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죠. 엄마가 첩이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서자라고. 있죠. 부인은 여러 명 거느릴 수 있어요. 본부인은 딱 한 명, 정실 부인 한 명, 여러 첩들을 거느릴 수가 있었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얼이라고는 표현이 나오는데 얼은 뭘까? 얼. 서자랑 얼자의 합성어가 서얼이거든요. 서자는 엄마가 평민인 경우에, 얼자는 엄마가 천민인 경우에 얼자라고 불러요. 이 사람들은 중인이라고 불려요. 그리고 그 아래 상민이라는 사람들은 상민. 이 상민할 때 상자는 항상 상자예요. 그러니까 항상 주변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좀 쉽게 얘기하면 평민 같은 사람. 이 상민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누가 있었냐면 농민들이 있죠. 네. 그리고 공인들이 있죠. 이 공인들은 뭐 하는 사람들일까요? 그치. 수공업자들. 물건 만드는 사람. 그리고 상인들이 있어요. 이 상이랑 상민할 때 상은 다른 상자. 이 상인은 뭘까요? 상. 커머셜. 물건 사고 파는 상업할 때 상인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상민이라고 불렀고 이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들은 뭘까요? 상민들이 하는 일들은 제일 중요한데 나라에서는 세금을 내는 역할을 담당해요. 그치? 이 사람들은 나라의 줄기고 뿌리예요. 얘네들이 나라에 세금을 낸다. 그럼 양반들이나 중인들은 세금을 안 낼까요? 대부분은 내지 않아요. 지배층이기 때문에. 그럼 세금을 주로 누가 담당한다고요? 이 상민들이 담당. 그리고 그 아래 그쵸 천민들이 있어. 이 하인들을 좀 안 좋게 좀 불러서 종이라고도 부르죠. 종. 남자 종을 가리키는 표현이 노예요. 노. 남자 종을 가리키는 표현이 뭐라고요? 여자 종을 가리키는 표현이 뭘까요? 비예요. 비. 네. 한자로 사내종 노, 계집종 비예요. 그래서 노비예요. 그리고 백정. 그치? 백정은 소나 돼지 이런 것들 도살하는 사람, 도축업자. 제인. 제인은 뭘까요? 제인? 재주가 많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뭐 이렇게 막 춤을 추거나 노래하거나 이렇게 뭐 재주를 부리거나 지금으로 치면 아이돌, 네, 광대 맞아요. 정확하죠. 네, 천민 역할을 담당했죠. 그리고 기생. 기생은 뭐 하는 사람들일까요? 왕뿐만 아니라 양반이든 남자들 술 마실 때 옆에서 술 따라주고 이제 남자들 술 시중을 주는 거예요. 더 나아가면은 남자들 술 취하면은 여자랑 사랑하고 싶어 하죠? 그 남자들의 일종의 좀 욕구를 해소해주는 그런 역할도 담당했던 게 누구다? 기생.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무당.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천민으로 여겨졌어요. 천하다. 귀하다의 반대가 천하다죠? 좀 무시받고 대우를 잘 받지 못했다. 이 사람들도 세금은 내지 않아요. 세금은 오로지 누가 내요? 상민들이 내요. 자, 보세요. 경국대전이란 조선 법전에 법적으로 조선의 신부는 크게 두 개예요. 근데 선생님 지금 몇 개 써줬죠? 네 개 써줬죠? 자, 법적으로 두 개를 어떻게 나누냐면 요렇게랑 요렇게 나눠요. 양반, 중인, 상민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조을 양자 써가지고 그냥 양인이라고 불렀어. 이들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양인, 양인. 천민들은 그냥 말 그대로 천인이에요, 천인.
그죠? 봐봐. 조선시대는 법적으로는 두 신분만 있어요. 뭐랑 뭐? 양인과 천인 두 신분 있어요. 이 양인과 천인 요 두 신분으로 나눠진 이 시스템을 뭐라고 불렀냐면 양천제라고 불렀어요. 이거는 법적인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양인 안에서 신분 분화가 있죠. 양반이 있고 중인이 있고 승민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제일 조선을 이끌어가는 핵심이 누구예요? 상민은 세금 내는 사람들이니까 중요하긴 하지만 왕을 비롯한 우두머리들은 누구예요? 양반이죠. 그렇죠? 그래서 양반의 반자를 쓰고 아까 세금 내는 사람 중요하다고 그랬죠? 누구? 상민. 그렇죠? 실제적으로는 이게 가장 중심이었다고. 그래서 가끔 가다가 너희 조선시대 사극 같은 거 보면은 봐봐. 남녀끼리 사랑하는데 신분 이런 게 사실은 그 문제가 그러니까 남녀가 사랑에 빠지면은 신분 이런 거 눈에 안 보일 때도 있겠죠. 양반이 천민 여자를 좋아하는 경우도 있고 천민 남자가 양반 여자를 좋아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거 보통은 수락이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집안에서 반대하고 만약에 그렇게 결혼이 잘못 이루어지면 그 마을에서 손가락질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마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반상의 법도를 어겼다. 여기서 반상의 법도라고 할 때 그 반상은 뭐랑 뭘 뜻해요? 반은 양반과 상민을 뜻한단 말이에요. 조선은 법적으로는 양천제라는 신분제가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양반과 상민을 가장 기본으로 하는 반상제로 운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과 상민에 비하면 중인과 천민의 숫자가 적었단 말이에요. 이해됐죠? 자, 왜 이 얘기를 갑자기 했냐면 장영실 얘기를 좀 하려다가 이 얘기를 하게 됐어요. 장영실은 아버지 엄마가 천민 출신이어서 노비 출신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도 뭐가 돼요? 네. 자, 조선시대는 이런 제도가 또 있었어요. 일천, 즉천. 엄마, 아빠 중에서 한 명만 천민이면 즉시 뭐가 되는 거예요? 즉시 천민이 되는. 장영실도 부모님 그 신분을 따라가지고 천민이었다. 근데 세종대왕은 실용적인 거 중시한다 그랬죠. 재주나 능력이 있으면은 천민이라고 할지라도 썼단 말이에요. 장영실이 이 세종대왕 예쁨을 받아가지고 삼국공무원까지 올라간 파격적이었어. 이때 많은 사람들이 이거 좋아했을까 반대했어. 반대한다. 그럼에도 이제 장영실은 세종대왕의 예쁨을 받아가지고 여러 그 이제 네, 여러 장비나 이런 것들 기술 관련된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장영실의 작품이라고 알려져 있는 여러 가지들 물시계, 자격, 네, 해시계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천문관측, 천천히 자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던 장영실. 근데 장영실이 죽음에 대해서 조금 잘 알려져 있지가 않거든요. 장영실이 세종대왕의 예쁨을 많이 받아가지고 세종대왕 타는 그 가마를 만들어요. 네, 맞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됐을까요? 그게 부셔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왕이 타는 아니요, 그 여가 부서졌다는 거는 그 제작자가 큰 잘못을 저지른 거죠. 그래서 그때 어떤 처벌을 받고 나서 장영실은 더 이상 실록에 기록이 등장하지를 않아요. 세종대왕 성격상 죽였을 것 같지는 않고 아마 유배를 보냈다거나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어떤 큰 역할을 못했던 것 같아요. 장영실. 자, 그리고 세종대왕은 이제 훈민정음을 창제해서 반포하게 됐죠. 그러면서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노래한 용비 어천가 회동 여선용 육룡이 나르샤 육룡은 목조, 익조, 도조
환조, 그리고 태조, 태종을 말하죠. 목조가 누굴까요? 목조. 이한사라는 사람. 이한사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전주 지역의 향리였죠. 그래서 전주시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 사람 어디로 갔죠? 삼척으로 갔다가 어디에 정착해요? 함흥에 정착을 하죠. 이 함흥이 당시에는 뭐라고 불렸어요? 쌍성 총관부라고 불렸죠. 그래서 이 이한사는 그 쌍성 총관부에서 원나라 벼슬 받으면서 대대로 거기서 뿌리를 내렸죠. 그러다가 공민왕이라는 왕이 이제 집권했을 때 그 반원 자주 정책하면서 쌍성 총관부를 되찾죠. 그때 공민왕한테 협력했던 사람이 환조라는 사람인데 이 환조가 이자춘이라는 사람 있죠. 이자춘의 아들이 누구예요? 태조 이성계죠. 정몽주를 제거하고 정도전을 제거하고 자기 이복 동생 이 방석을 제거하고 방번을 제거했던 태종이 누구죠? 나란 말씀이 뒹기게 달아. 예. 우리 한국말이 중국말이랑 달라가지고 서로 맞지 아니해서 이제 쓰기 어렵다. 이런 이제 한글 제작 의도나 이런 것들을 밝힌 훈민정음 이제 서문이죠. 자, 세종 정치의 핵심은 어디죠? 어느 기구? 집현전이란 기구죠. 여기서 여러 학자들을 모아가지고 세종대왕이 이제 정책 연구 그리고 뭐 이제 학문 토론 이런 것들을 했다 그랬죠. 집현전에서 세종대왕이 그 학자들 모아놓고 하는 그런 정책 토론을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경연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우리 대표적인 집현전 학자 몇 명만 써볼게요. 자, 집현전에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 정창손이라는 사람. 집현전 학자들은 봐봐. 여기 집현전에 들어가면 일단은 아침부터 자기 전까지 일과가 뭐 하는 걸까요? 계속 공부해요. 지금 되게 지겨 붙여. 근데 계속 공부하면서 세종대왕이 부르면 응답해가지고 모여서 자, 그 나라 정치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의견도 제안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거 끝나고 나면 또 뭐 해야 돼? 또 공부해야 돼. 그래서 어느 정도 집현전에서 이제 몇 년 정도 공부를 하다 보면 사람이 계속 공부하고 싶어요? 이제 높은 관직에 올라가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이제 그 살고 싶었겠죠? 그래서 집현전에서 보통 어느 정도 이제 일하다 보면 딴 데로 가고 싶어 하는데 세종대왕이 뛰어난 학자들을 계속해서 이 집현전에 모아놨다. 정창손, 최만리. 이 최만리라는 사람은 훈민정음 관련돼 가지고 또 등장을 하거든요. 이 사람도 근속 기간이 18년이었어요. 집현전에서. 최만리는 뭘로 유명했냐면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해가지고 반포할 때 그거를 반대했던 사람. 자, 여기서 퀴즈 선생님 봐봐. 집현전 학자들은 훈민정음 창제를 주도했다. OX, X. 자, 왜 그러면은 훈민정음 창제를 주도한 게 아니라 뭘 했을까요? 반대했어요. 왜 반대했을까요? 시기가 힘드니까. 괜히 지금 한자 잘 쓰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만의 글자를 따로 만들었다가 명나라한테 트집을 잡히거나 외교적인 문제로 이게 커질 수가 있다고 학자들은 판단을 한 거예요. 그리고 글이라고 하는 거는 자, 이거 이제 기록을 남기는 순간부터 선생님 봐봐. 자, 지금 우리 1초, 1초 이렇게 지나가고 있죠. 지나간 시간은 돌릴 수가 없죠. 그죠? 근데 과거에 있었던 지나간 일 중에서 이제 이걸 뭔가 기억에 남겨뒀으면은 굉장히 이제 유리한 것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런 거를 이 당시 때 남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그림이나 글로 기록을 남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지배층들만
글이나 그림 같은 것들을 그리면서 자기들 기록을 남기고 어떻게 보면 자기들 어떤 그런 강력한 이게 그 어떤 권력의 수단이었던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글이 굉장히 쉬워져가지고 일반 백성들이나 아무나 글을 쓸 수 있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그쵸. 다 노출되고 여러 사람들이 다 공유하게 되죠. 그죠? 이것도 문제라고 봤단 말이에요. 지표자 학자들. 자,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반대했지만 세종대왕의 뜻을 꺾지를 못해가지고 결국 훈민정음은 반포가 됐, 창제되고 반포가 됐죠. 정인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장원급제한 사람이. 요건 이제 뒷시대에 나온 이제 세조 때 나올 활약한 인물들이고 또 신숙주라는 사람이 있어. 맞아요. 너희 콩나물 요리 먹어본 적 있죠? 네, 콩나물이 여차하면은 조금만 잘못 이렇게 상온에 잘못 냅두면은 금방 어떻게 돼? 썩는다. 이 신숙주가 집현전에서 열심히 공부하다가 이제 잠이 들었는데 밤새도록 공부하다가 세종대왕이 지나가다 보고 이제 자기 그 골룡포를 벗어가지고 덮어줬다고 할 정도로 세종대왕의 은혜를 많이 입었던 신하가 신숙주란 말이에요. 그쵸? 근데 세종대왕이 죽고 병약한 문종이 일찍 죽은 다음에 어린 단종이 즉위했을 때 그 단종을 배신하고 누구를 따라갔어요? 세조, 수양대군을 따라갔죠. 자, 그래서 일선에서 사람들이 이제 쉽게 잘 썩어버리거나 이 변하는 그 콩나물의 속성을 그 이제 신숙주의 숙주라는 이름을 빌어가지고 이렇게 표현했다. 그쵸. 그래서 콩나물을 무슨 나물이라고 불러요? 숙주나물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콩나물이 잘 썩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신숙주처럼 잘 배신한다고 해가지고 잘 변한다고 해가지고 숙주나물이라고 사람이 비아냥해서 부르는 게 돼. 자, 그리고 신숙주랑 또 친한 사이였던 성삼문이라는 사람 들어봤어요? 맞아요. 그리고 박팽년 이 사람도 사육신이죠. 그리고 정창손의 사위 딸의 남편이었던 김질. 이 김질은 나중에 단종 복위 운동을 성삼문이랑 박팽년이 모의할 때 불안해지니까 이거를 자기 장인어른한테 가서 고자질을 해. 정창손이 나중에 세조를 찾아가가지고 이 얘기를 다 얘기하면서 결국은 성삼문과 박팽년 같은 사육신들이 다 죽임을 당하죠. 자, 세종대왕은 이제 영토를 또 넓힌 왕이기도 하죠. 여진족들이 살고 있던 지역에 몇 군? 4군과 4군을 개척했던 장군이 최윤덕, 육진 개척의 영웅이 김종서의 별명이 이때부터 뭐라고 불렸다? 큰 호랑이, 대호. 그만큼 용맹했다. 이 문관이긴 김종서도 과거 급제한 사람이어서 문관이었지만 이 육진개척 여진족을 또 정벌하면서 이제 아주 그 용맹한 사람으로 또 이름을 떨쳤다. 자, 그리고 강우량을 재는 기구 이거 뭐라고 하죠? 츠구기. 이 츠구기 개발을 주도했던 사람이 세자였던 문종이었다 그래. 이제 지원이 많이 알고 있네. 자, 그리고 요거 하나만 더 쓸게요. 자, 고려가 망했죠. 고려도 약 474년, 500년 가까운 역사가 있죠. 동양에서는 보통 한 나라가 망하면 다음 왕조에서 그 망한 나라 역사를 써요. 왜 그럴까요? 왜 그 왕조 때, 그때 바로 쓰지 않고 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쓰고, 개혁 같은 게 이루어지니까. 자, 예를 들어서 정민이가 왕이에요. 자, 왕으로서 정치를 하는데 잘한 게 있을 수가 있고 못한 게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역사관이 이걸 그때 있는 그대로 잘한 거 못한 걸 다 쓴다는. 근데 역사기로 왕은 죽고 신하들도 결국 죽지만 그 기록은 영원히 남죠. 그죠? 근데 지금 권력의 가장
최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 잘못한 거를 막 쓴다고 생각을 해봐요. 많이 짜증나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역사관들은 그 왕의 눈치를 봐서 목숨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왕의 좋은 점만 쓰려고 하겠죠. 이게 문제가 돼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역사를 기록하려면 그 살아있는 권력자들이 다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기록하는 게 기본적인 동양의 전통이었다. 그래서 고려가 망한 다음에 그 좀 복잡한 일들이 많았죠. 왕자의 난도 있었고 막 여러 일들이 있었잖아요. 자, 그게 다 어느 정도 일단락 되고 조금 안정기로 접어든 게 세종대왕 때죠. 그래서 세종대왕 때 비로소 멸망한 고려의 역사를 정리하기 시작해요. 세종대왕 제위기간 32년 동안 고려사가 쓰이게 돼요. 이 고려사는 기전체로 쓰였어요. 이 기전체라고 하는 건 스타일인데, 자, 여기서 기는 본기를 뜻해, 본기. 본기는 왕의 기록을 뜻해. 본기가 뭐라고, 누구의 기록이라고요? 왕의 기록. 전은 열전을 뜻해, 열전. 열전은 왕이 아닌 인물의 기록을 뜻해. 왕의 기록과 인물의 기록, 이런 걸 중심으로 서술하는 스타일을 기전체라고. 자, 고려사를 이제 썼던 사람이 김종서 같은 이제 학자들이었고요. 자, 그리고 또 뒤이어서 기전체는 왕 중심, 인물 중심으로 이제 기록을 쓰다 보니까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기록한 것들에 대해서 좀 약점이 있어요. 원래 역사 기록은 몇 년, 몇 월, 며칠에서 순서대로 쓰는 게 가장 좀 정석이잖아요. 자, 봐봐. 근데 몇 년, 몇 월, 며칠 단위로 기록을 쓰면 양이 어떻게 될까요? 500년 역사인데 어마어마하게 쓰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역사가들이 판단해가지고 중요한 왕들과 중요한 인물의 기록만 이렇게 좀 추려가지고 만든 게 기전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기전체는 중요한 것들만 요약해서 보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몇 년, 몇 월, 며칠 중간에 빠지는 것들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걸 보완해가지고 고려사 전류라는 역사책이 또 만들어져요. 요거는 편년체예요. 편년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년, 몇 월, 며칠 순서대로 쓰는. 이것도 주도한 사람이 김종서와 집현전 학사들이에요. 자, 세종대왕 때 이야기를 여기까지 좀 마무리를 하고 저번 시간에 잠깐 그 왕들 얘기를 했었는데 뭐 적을 게 있으면은 여기다가 좀 쓸게요. 요거 가져가세요. 아, 세종대왕 1450년에 죽죠. 세종대왕 부인이 누구였죠? 소원왕후, 그쵸, 심씨였죠. 남편보다 4년 먼저 죽어요. 네, 심씨. 시몬의 딸이죠. 기억나죠? 영의정 시몬, 네, 강상이나 옥사, 맞아요. 잘 기억하고 있네요. 세종대왕 자식 그 소원왕후와의 사이에서 팔남 이녀가 있었는데 아들들만 썩으면 큰아들이 문종이었죠? 왕 된 지 딱 몇 년 만에 죽었어요? 2년 만에 죽었어요. 2년. 자, 문종은 아내복이 없었죠. 아버지 세종대왕이 너무 완벽주의라 가지고 자기 그러니까 며느리감, 그러니까 자 문종의 아내를 골라줬는데 첫 번째 아내가 휘빈 김씨였죠.
근데 이 휘빈김 씨가 얼굴이 별로 안 예뻐서였는지 문종이 다른 신궁들만 좋아했단 말이에요. 다른 첩들만. 그래서 휘빈김 씨가 문종한테 사랑받으려고 꽃신, 자기가 씹던 꽃신 태워가지고 문종한테 먹이려고 그랬죠. 그리고 뱀이 사랑할 때 나오는 그 액체를 헝겊에 묻혀놓고 그걸 가지고 있으면 남자가 이 여자를 사랑한다는 그런 미신 같은 걸 믿어가지고 아무튼 이런 짓들을 하다가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궁 밖으로 쫓겨났다 그랬죠. 휘빈김 씨 다음에 고른 며느리 세종대왕이 이번에 외모를 좀 보라 그랬어. 조금 예쁜 며느리 골랐는데 순빈 봉씨였어. 동성애자라 그랬죠? 자기 데려온 궁녀랑 그렇고 그런 동성애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순빈 봉씨도 어떻게 됐어요? 쫓겨났죠. 그죠? 자, 그리고 세자빈으로 고른 여자가 권씨였어요. 현덕왕후 권씨. 왕후가 됐다는 거는 이제 그 좀 성공적이었다는 거예요. 문종이랑 사이가 좋았어요. 그래서 현덕왕후 권씨와 문종 사이에서 딸 하나 아들 하나를 낳았는데 경혜공주와 단종을 낳죠. 세종이 4대 임금, 문종이 5대 임금, 단종이 6대 임금. 자, 근데 현덕왕후 권씨가 이번에 단종을 낳고 산후병으로 바로 죽는답니다. 이게 1441년. 쭉 내려가서 현덕왕후, 현덕왕후. 자, 문종의 동생, 세종의 두 번째 아들 누구예요? 수양대군. 수양대군의 부인은 윤씨였어요. 이 윤씨와의 사이에서 두 아들이 있었는데 도원군과 해양군. 자, 셋째가 안평대군이었죠. 수양대군은 활 쏘는 거 좋아하고 사냥 다니는 거 좋아해요. 상당히 좀 이렇게 좀 필달하고 상남자 스타일. 예. 안평대군은 글씨, 그림, 예술가적인 기술이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안견이라는 도화서 화원에게 자기 꿈속 얘기를 전달해줘서 그 안평대군의 꿈 이야기를 그냥 듣고 안견이라는 뛰어난 화가가 이제 그린 그림이 몽유도원더라. 몽유병 들어봤어요? 자살 음식인가? 네, 맞아요, 맞아요. 몽이라는 게 꿈몽자죠. 그 다음에 이명대군. 이 아들들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으니까 빠르게 쓸게요. 광평대군. 여기 옆에 무덤 있죠? 생선가시 목에 걸려서 죽었다는. 예? 광평대군이 야사에 의하면은 이제 19살 때 음식 먹다가 생선가시가 목에 걸려가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이게 잘못 걸리면 진짜 된통 걸리면. 광평대군이 1444년에 죽어요. 19살에 죽습니다. 그리고 금성대군. 평원대군. 얘도 17살에 죽어요. 1445년. 마지막으로 영흥대군. 금성이 6번째 아들이죠. 자, 지금 연도를 선생님이 몇 명 그 왕자들이랑 저 왕후
왕들에게 써놨는데, 자, 일단은 세종대왕이 건강관리 잘했다 그랬나요? 못했다 그랬나요? 못했다 그랬죠. 너무 육식을 좋아하는데 운동도 안 하고 하루 종일 책만 보니까 점점 이제 30대 넘어가면서부터 몸이 아프기 시작을 하는데 종합병원이었다 그랬죠. 눈도 점점 침침해지다가 안 보이기 시작을 하고, 예, 등에 종기도 나기 시작을 하고, 네, 오른 다리도 아파가지고 막 걸을 때마다 너무 아파서 잘 걷지도 못해요. 관절염도 심하고. 자, 그래서 세종대왕이 점점 너무 아프니까 이 자기 아들 문종한테 1442년부터 대리청정을 맡겨요. 대리청정이라고 하는 거는 임금이 몸이 아프거나 안 좋거나 아니면은 어떤 의지가 있어서 자기 후계자, 세자한테 대신 왕이 하나 업무를 맡기는 거예요. 영조 아들 사도세자도 대리청정을 하죠. 그 대리청정을 하게 되는데 이거 왕이 할 일을 세자가 대신하는 거니까 만만한 일, 만만치 않은 일? 만만치 않은 일이죠. 업무 부담이 꽤 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문종이 아무튼 대리청정하느라가 정신이 없는데 그 직전에 단종을 낳다가 자기 부인이었던 누가 죽었죠? 현덕하고 건씨가 죽었죠. 조선은 유교 사회이기 때문에 부인이든 가족 중에 누가 죽으면 장례식을 치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맞아요. 3년 동안 고기도 먹으면 안 되고 그리고 그 까끌까끌한 그 삼배 옷 있죠. 그거 입고 그 영전을 만든 다음에 조문객들 받으면서 이제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조문객들 올 때마다 이렇게 인사하면서 매 시간 곡을 해야 돼요. 근데 부인 죽었을 때 3년까지 입지는 않고 1년 정도를 입어요. 그러면서 그 굉장히 좀 몸이 많이 이제 축나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자, 부인이 죽었을 때 그거를 또 1년을 했고요. 자, 그리고 그 무렵에 대리청정이 시작이 됐고, 자,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자기 동생이었던 광평대군이 죽죠. 동생 죽었을 때도 초상을 치른단 말이에요. 광평대군 죽은 다음에 1년이 채 안 돼가 또 누가 죽었어요? 평원대군이 또 죽었죠. 평원대군 죽었기 때문에 또 1년상을 치렀단 말이에요. 자, 이게 대리청정 중이에요. 그리고 또 얼마 안 있어서 누가 죽었어요? 엄마 수원하고 심씨가 죽었어요. 엄마 죽으면 몇 년상 해야 돼요? 3년상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3년상 끝나니까 1449년이죠. 근데 아버지가 몸이 또 아파요. 그러다가 1450년에 또 누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답니다. 초상만 10년을 치렀어요. 몇 년을 치렀어요? 그쵸. 사람이 보통 견디기 어려운 건데 이거를 묵묵히 꿋꿋이 10년을 치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대리청정은 또 계속하고. 자, 그래서 즉위했을 때 문종은 이미 몸이 많이 안 좋은 상태였어요. 아버지 장례식과 더불어서 즉위했는데 몸이 많이 안 좋아. 자, 그런 상태에서 2년 동안 문종이 이제 정치를 합시고 하다가 결국은 몸져 눕게 돼요. 자, 그리고는 이제 결국은 죽게 된다. 자, 문종이 죽을 때 이제 자기 왕자리를 아들 단종에게 물려주겠죠. 단종의 나이는 당시 몇 살? 그죠. 네. 문종은 걱정이 됐어요. 일단 이렇게 어린 왕들이 즉위했을 때 보통은 이걸 누가 지켜줘야 될까요? 동생? 동생들은 같은 남자들이잖아요. 그리고 같은 세종들의 아들이기 때문에 라이벌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어린 왕이 즉위하면은 엄마 아니면은 할머니가 이걸 지켜줘야 돼요. 근데 엄마 먼저 돌아가셨죠? 할머니도 죽었죠? 지켜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단종이 태어나자마자 엄마가 죽었기 때문에 엄마가 없어서 이제 여염집에서 그냥 젖이 나오는 유모한테 젖을 먹고 자라는데 그래도 엄마 역할을 해준 사람이 하나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 엄마 역할을 누가 해줬냐면 세종대왕의 후궁 중에서 혜빈이라는 후궁이 있었어요.
이 혜빈 양씨가 자기 아들이 셋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단종을 자기 아들처럼 키웠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단종이 왕이 됐을 때 그나마 좀 의지할 만한 사람이라면은 누가 있었다? 세종대왕의 후궁이었던 혜빈 양씨가 있었어요. 근데 혜빈 양씨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게 지금 정식 왕비예요, 아니에요? 혜빈은 왕의 첩이죠. 빈이잖아요. 그죠? 후궁이죠. 후궁들은 조선시대 때 왕이 죽으면 어떻게 할까요? 정업원이라는 정업원이 어딜까요? 이게 절이에요, 절. 자기가 평소에 모시던 남편이자 임금님이 돌아가시면 평생 다른 남자 만나면 안 되고 그 죽은 남편, 그니까 왕 죽은 그 전하를 그리면서 그 절에서 평생 불공을 닦으라고 해서 절에 보낸단 말이에요. 이거 가고 싶은 사람 있겠어요? 없겠죠. 자, 그래서 정업원에 갔다가 어린 단종이 왕이 되니까 단종이 의지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정업원에서 다시 궁으로 컴백을 한 거예요. 보통은 이렇게 어린 왕이 즉위했을 때 누가 보살핀다고요? 왕의 엄마. 왕의 엄마를 뭐라고 하죠? 두 글자로? 대비라고 하죠, 대비. 그죠? 보통은 대비가 이거를 서포트를 해야 되는데, 대비가 죽고 대왕 대비도 죽었죠. 그래서 웬 엉뚱하게 세종대왕의 후궁이었던 혜빈이 정업원에서 나와가지고 단종을 보살폈단 말이에요. 나쁘지 않죠. 근데 문제는 이 혜빈을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쵸. 대왕 대비, 대비도 아닌데 마치 대비처럼 그런 포지션에 있는 거예요. 특히 마음에 안 들었던 사람이 이 사람이었어. 누구? 수양대군이었죠. 자, 근데 문종이 죽기 전에 불안한 거예요. 너무 단종을 보살펴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죠. 자, 신하들 몇 명을 골라요. 믿을 만한 신하를 골라요. 이렇게 임금이 자기 후계자를 부탁하는 신하들을 고명 대신이라고. 뭐라고요? 고명 대신. 이 고명 대신으로 그 결정됐던 사람이 영의정이었던 황보인이라는 사람, 그리고 좌의정이었던 김종서, 이 두 사람에게 각별하게 어린 단종을 부탁을 한다. 우의정은 남지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보다는 이 두 사람이 좀 중요한 인물이라 가지고. 자, 그래서 이 황보인 김종서가 당시 이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데 대표적인 권한이,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우의정을 임명해야 돼요. 그 우의정 임명은 임명은 누가 할까요? 왕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의정으로 누군가를 왕이 이제 임명을 할 때 먼저 어떤 절차를 거치냐면 조선시대 인사를 담당하는 기구가 이조라는 기구죠. 이조에서 우의정 후보군을 3명을 추려요. 예를 들면은 이도건, 그 나정민, 이지원 해가지고 3명을 올린단 말이에요. 나, 이렇게 3명 올려요.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왕이, 그래서 이거를 가르쳐서 뭐라고 부르냐면 삼망이라고 불러요. 삼망. 뭐라고요? 삼망. 3명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왕이 보고 이조에서 올린 이 문건을 보고 여기다 최종적으로 우의정 할 사람 이름 위에다가 뭘 찍을까요? 빨간 점을 찍어요. 자, 이렇게 점을 떨어뜨린다고 해가지고 떨어질 낙자에 점점자 써가지고 이걸 뭐라고 할까요? 낙점이라고요, 낙점. 삼망에서 인사 대상자한테 뭘 찍는다고요? 낙점. 이걸 누가 한다? 왕이 한다. 근데 12살짜리 단종이
자, 인사자들 명단에 어떤 능력이나 이런 정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황보인이랑 김종서 같은 이 고명 대신들이 인사자 명단 3망 2조에서 올린 3망 명단에 자기들이 먼저 보고 노란 점을 찍어요. 노란 점은 빨간 점에 비하면 티가 잘 나요. 안 나죠. 그러면은 단종이 이걸 받아본 다음에 노란 점 찍혀 있는 거 위에다가 자기가 빨간 점을 찍는 거예요. 이 노란 점을 가리켜서 황표라고 부르죠. 뭐라고 한다고요? 황표. 이렇게 정치하는 거를 황표 정사라고. 인사권이 지금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그쵸. 재상들한테 있는 거죠. 왕은 어리니까 뭘 잘 몰라가지고 그냥 재상들이 자, 쓰라는 사람들 그대로 찍는 거잖아요. 조선시대 때는, 자, 왕의 아들로 태어나면 이 세자는 다음 왕이 되죠, 보통은. 근데 세자가 아닌 아들들은 지금 대군이라고 불리게 되죠? 그죠? 첩의 아들들은 군이라고 불리게 되고. 근데 이 대군이나 군들은 과거 시험 응시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돼요. 왕족이란 이유로 정치 참여가 제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능력이 있더라도 이 대군이나 군들은 정치를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왕자들은 그냥 나라에서 나오는 뭐 쌀이라든지 돈 같은 것들로 생활을 하는데, 자, 그래도 왕의 아들인데 참 처지가 좀 초라하죠. 그죠? 그래서 이 조선 초기에는 어떤 관행이 있었냐면, 이 대군이나 왕자들 집에 사람들이 몰래 뇌물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럼 이 대군들은 그래도 왕자잖아요. 왕의 혈육이잖아요. 자기 권한이나 이런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높은 관직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먹고 살 만한 관직 몇 개를 자기한테 뇌물 준 사람들한테 주는 거예요. 이거 지금으로 치면 완전히 좀 뇌물 받고 부정부패한 거죠. 근데 조선시대고 왕조사이다 보니까 왕자들한테 이런 권한들이 좀 허용이 됐어요. 이거를 뭐라고 불렀냐면 분경이라고 불렀어요. 뭐라고요? 분경. 자, 근데 이게 말이 좋아서 분경이지 왕자들 기 살려준다고 분경이란 걸 하는데 이거 정확하게 따지고 들어가면 뭐예요? 이게? 뇌물 청탁 이런 거 부정부패죠. 자, 김종서가 굉장히 좀 괄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원리 원칙주의자였단 말이에요. 이 대군들 집에 분경하는 거를 대군들 이거 기분 좋았을까요? 좀 많이 나빴겠죠. 특히나 이 고명 대신들이 분경 금지하고 황표 정사하는 거에 대해서 불만을 크게 가진 사람이 수양대군이. 반면에 세종대왕의 여러 아들들 중에서 수양대군이 무라면 문을 대표하면서 수양대군이랑 라이벌 관계에 있었던, 그죠. 안평대군은 상대적으로 이 고명 대신들이랑 사이가 좋았어요. 선생님, 어? 수영대군데 영희전 저희전 방송대군 그죠.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수양대군이 불리했죠, 여러 가지로. 그리고 안평대군에게는 과거 시험에 급제한 이현로라는 꾀주머니 칙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금성대군 또 이쪽에 서 있던 사람. 단종이랑 굉장히 또 친한 사이예요. 단종이 이제 자기 작은 아빠, 여섯 번째 작은 아빠도 금성대군을 굉장히 따랐다고 하죠. 자, 수양대군 주변에는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몇 명 좀 써볼게요. 권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권람의 별명은 한갱랑. 한은 뭐냐면 찰 한자예요. 너희 추울 때 한기가 든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차가울 한자예요. 갱은 뭐냐면 국갱자예요. 밥 옆에 국 알죠? 국 먹는 국. 자, 국이 차가워질 때까지
수양대군 집을 떠나지 않는 랑은 산의 랑자거든요. 사나이란 뜻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수양대군 집을 뻔질나게 드나들던 사나이인데 손님 오면 국을 내주잖아요. 밥이랑. 그럼 그 국이 다 식을 때까지 수양대군 집에 죽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거저거 잡담하면서. 권람은 할아버지가 권근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색 밑에서 정몽주 정도전이랑 같이 공부한 고려시대 대학자예요. 그러니까 집안은 좋아요. 근데 권람은 할아버지 집안은 좋은데 38살까지 과거급제를 못 해가지고 백수로 수양대군 집을 왔다 갔다 하던 사람. 그냥 지하고 자, 근데 이 권람의 베프가 하나 있었는데 그 베프가 한명회라는 사람. 한명회도 집안이 아주 좋아요. 한상질이라는 개국공신의 손자였어요. 지요. 한상질. 조선 건국하고 나서 조선 국호를 화령으로 할 건지 조선으로 할 건지 명나라 황제한테 물어보는 사실 보냈다 그랬죠. 이때 명나라 황제가 조선을 정해줬는데 그 조선이랑 국호를 명나라 황제한테 확답받고 온 공신이 한상질이란 말이에요. 그 한상질의 후손이 한명회. 한, 가문은 좋죠. 한명회도 38살까지 할 일 없이 놀고 먹었는데 한명회는 특이한 점이 엄마 뱃속에서 보통 몇 달 있죠? 10달 있어야 되죠. 근데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7달 만에 엄마 뱃속에서 나왔어. 그래서 다 이 사람들은 얘가 죽을 줄 알았어요. 미숙아로 태어났어. 자, 그런데 이 조그만 아이가 이제 엄마 젖을 물고 이제 먹고 자라기 시작하더니 점점 덩치가 커지게 돼서 건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한명에는 이거저거 이제 관심 있는 학문들이 많아가지고 이 공부 저 공부를 많이 했는데 결과적으로 과거 시험에는 합격을 못했단 말이에요. 친구 권람이랑 마찬가지. 요 당시 때는 한명회가 뭘 하고 있었냐면 할아버지 백으로 음서로 경덕궁지기라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경덕궁이 어디 있는 궁이었냐면 개경, 고려 수도죠. 고려 시대 때 이성계가 아직 고려의 신하였었잖아요. 그때 이성계가 살던 집을 조선 건국하고 나서 사람들이 경덕궁이라고 높여 부른 거예요. 그 경덕궁에는 당시에 누가 살았을까요? 안 살았어요? 아무도 안 살아요. 근데 그 아무도 안 사는 경덕궁을 지키는 문지기 역할을 했다. 쓸모없어서 그죠? 해가지고 자, 근데 권람이 어느 날 이 한명회가 꾀가 많고 머리 회전이 아주 빠릿빠릿하다는 걸 알아가지고 이 수양대군에게 한명회를 소개를 시켜준다. 자, 수양대군이 한명회를 소개받고 나서 엄청 기뻐했다. 한명회가 수양대군 가려울 만한 곳을 싹싹 긁어주면서 지금 정치적인 상황, 김종서가 권력을 장악하고 있고 어린 왕이 김종서 등살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콕콕 집으면서 수양대군이 원하는 말들을 잘 해줬다고 한다. 자,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권람은 38살의 나이로 장원 급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권람은 이제 공식적으로 관직에 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한명회는 그 이후로도 과거 시험을 보기만 한 번번이 계속 떨어진다. 요거 몇 명만, 한 2명만 더 써볼게요. 홍윤성, 별명이 경해예요. 경은 고래 경자예요. 해는 바다 해자예요. 술을 한번 마시면 고래가 바닷물 퍼마시듯이 마시는. 되게 상남자. 그렇죠. 근데 이 사람 특이한 게 문과 국제예요. 근데 술 이렇게 많이 마시는 사람들이 성격이 좋을까요? 나중에 삼촌 때려 죽이고 나쁜 짓들 막 많이 하거든요. 개망나니. 근데 이 글공부 실력은 또 있어요. 특이한 인물이죠. 수영인데 홍달순. 이 사람은 과묵해요. 말이 없어요.
한 명의 친구. 오랫동안 과거 시험 합격을 못하다가 묵고의 급제예요. 뭔가 둘이 이미지가 양정, 이 사람은 글을 몰라요. 근데 무예가 뛰어나요. 친구랑 그죠? 그러니까 자기 집에 이런 사람들을 조금 좀 알게 모르게 이제 모은 거예요. 근데 너무 좀 무리지. 그래서 그죠? 예. 방법을 이 사람들은 아주 정통적인 그 과거 복장, 김종서 같은 경우는 고려사까지 펼쳐난 역사가이기도 하죠. 자, 이런 상황에서 명나라의 사신으로 갈 일이 생겼는데 수양대군이 그 명나라의 흑제를 만나러 사신으로 가요. 이때 수양대군이 누구를 데리고 가냐면 자기 혼자 갔다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김종서 아들을 데리고 가고 또 신숙주란 사람이랑 같이 명나라를 가요. 자, 지금은 중국까지 가는데 비행기 타면 2시간, 3시간이면 가는데 이 당시 때는 중국 한번 갔다 오려면 얼마나 걸릴까? 한 번 가는데 3개월씩 걸려요. 말 타고. 2,000km가 넘거든요, 베이징까지. 누구님 자, 그래서 신숙주랑 이 명나라를 같이 갔다 오는데 무려 6개월 동안을 함께 갔다 온다고. 그때, 그치. 그때 신숙주가 완전히 이 수영대군의 사람이 되죠. 집현전 사 출신. 과거 시험 3등. 자, 김종서가 이렇게 권력 잡고 있는 걸 못 보겠다 해가지고 1453년 10월 10일 디데이를 잡죠. 그 전에 한명회라는 이 똑똑한 사람이 죽여야 될 사람들과 살려야 될 사람들의 명단을 살생부를 만들죠. 자, 이 사람들이 다 살생부에 이름이 올라와 있었죠. 금성대군이 이때 아니었고. 53년 10월 10일 밤에 수양대군이 양정과 자기 집의 종이었던 임어을군, 이름도 종 같죠? 이 두 사람을 데리고 김종서의 집을 가요. 네, 그러네. 네. 자, 그 다음에 양정은 품속에 칼을 숨기고 있었고 임어울루는 이 소매자락에 철퇴를 감추고 있었어요. 자, 수양대군이 김종서 집 대문을 두드린 다음에 김종서를 만났는데 김종서 입장에서는 한밤중이라도 왕자가 찾아왔으니까 방에서 나오지 않을 수가 없죠. 자, 나왔는데 자, 처음에 문을 두드릴 때 그 문지기가 탄 얘기는 수양대군이 쓰는 관모 뒤에 이렇게 옆으로 달려있는 게 있거든요. 이 관모를 이제 이 달려있는 걸 뿔이라고 하는데 이 관모에 뿔이 떨어졌으니까 자, 왕자가 이 뿔 떨어진 상태로 다니면 채신머리가 없잖아요. 이 관모 좀 하나 달라고 이제 문을 두드린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어줬어요. 그 김종서를 만났어요. 수양대군이 그 밤에 마당에서. 자, 근데 수양대군이 김종서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 중요한 서찰, 중요한 왕이 지금 내리신 중요한 서찰 편지가 읽어볼 게 있으니까 이걸 한번 읽어보셔라. 자, 근데 밤중이었죠. 깜깜하니까 그 편지가 잘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수양대군이, 그러니까 김종서가 그 편지를 가지고 자, 방으로 들어가서 불을 켜놓고 이걸 읽으려고. 그랬더니 수양대군이 급하니까 지금 달도 밝으니까 저 달빛에 비춰가지고 편지를 읽어보라고. 김종서가 수양대군 가까이 가가지고 편지를 받아요. 그 다음에 수양대군 얘기대로 편지를 자, 이 달빛에 비춰요. 자, 이제 수양대군 근처로 가면서 김종서 아들들이랑 김종서가 떨어졌을 때, 이제 그리고 김종서가 방심하고 편지를 들었을 때, 종이었던 임어울룬이 어떻게 했을까요? 철퇴로 김종서의 머리를 내려친단 말이에요. 자, 김종서 아들 김승규가 아버님 하고 달려들 때 양정이 어떻게 했을까요? 칼로 김승규를 쳐버린다. 자, 됐다.
수양대군이 바로 김종서 집을 나와가지고 누구 집으로 가냐면 경혜공주 집을 가요. 아, 김종이 그쵸. 단종이 이때 누나 집에 있었는데, 자, 그 다음에 지금 김종서가 역적이고 정변을 일으켰으니까 빨리 지금 여기 적혀 있는, 살생부에 적혀 있는 사람들을 궁으로 불러들이셔서 이 사람들을 제거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그 한밤중에 늦은 시간에 단종이 왕명을 내려가지고 살생부에 적힌 사람들을 경복궁 안으로 다 불러들은. 자, 이때 그 경복궁 궁문 안에 기다리고 있었던 무사들이 황보인 때려 죽이고, 그리고 뭐 이현로, 그리고 그 밖에 여러 사람들을 다 때려 죽이고, 안평대군의 집에는 사람을 보내서 안평대군을 잡아요. 잡은 다음에 안평대군은 유배를 보냈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사약을 먹여줘. 이게 계유정난이죠. 김종서는 철퇴를 맞고 죽지를 않았어요. 와, 죽지를 않고 피를 흘린 다음에 자, 그 도성 바깥에 있는 자기 그 둘째 아들 집에 가서 숨어 있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걸 죽겠는지. 그러니까 이게 어설프게 맞았나. 두개골이 어떻게 깨졌거나 어떻게 됐겠지만 피는 났는데 죽진 않아가지고 그러고 있다가 결국은 양정이랑 그 홍달선 무사들이 그 김종서 있는 곳을 파악을 해가지고 김종서를 결국은 죽여버린. 자, 이 하룻밤의 정변으로 모든 권력을 수양대군과 그 일당들이 가지게 돼요. 이게 계유정난이다. 이 계유정난을 이끌었던 사람들을 이제 역사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훈구 세력들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이 훈장할 때서 공훈자예요. 구는 옛구자. 공이 있는 옛날 사람.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다 뭐가 됐을까요? 정난을 주도한 정난공신들. 여기까지 할게요.